그것은 바로 그녀와 불륜의 상대였던 가정교사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큰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큐슈 대학원생이었던 이데 케니지에게 남편의 살해를 제의합니다. 같이 하자 이러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남편 보험금 많이 들어놨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살해 계획에 끌어들인 거예요. 자, 10월 중순 이 두 사람은요 자살로 위장을 할 수 있는 그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교사의 역할이었어요. 이 가정교사가 뭐라 그러냐? 벤진이라는 그 독약이 있어요. 그래서 벤진을 위스키에 넣어서 먹이는 건 어때? 라고 해요. 그러면 죽을 거야. 이렇게 독약을 위스키에 섞어가지고 먹이면 죽을 거야.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나씩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괴롭진 않을 거야. 이상해 보이지도 않을 거고. 막 이러면서 이 벤진을 유코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위스키 한번 섞어봤어. 냄새를 맡았는데 이 벤진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코가 이러지. 머리 좋은 학생인 줄 알았더니 야, 현실감이 부족하네. 좀 더 리얼한 방법은 없어?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사가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 바로 복부를 깊게 찌르는 거지. 그래서 동맥을 다치게 해서 곧바로 칼을 뽑는 거야. 그럼 이제 막 출혈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원래 남편이 3번이나 이제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수면제를 먹이자. 그 남편이 잠든 사이에 칼로 찌르면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94년 10월 22일 다카하시 유코는 남편에게 위스키에다가 수면제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야 이거 마시고 그냥 푹 한숨 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라면서 수면제를 먹게 하면서 위스키를 먹여요. 남편은 라면서 수면제를 먹고 위스키를 마신 채 잠이 듭니다. 남편은 이제 다다미 그 일본식 방에서 재워요. 자, 남편은 이 술과 수면제를 섞여서 먹이고 잠을 재운 뒤에 하면서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녀는 가정교사한테 전화를 내서 빨리 집으로 와 해가지고 가정교사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코는 가정교사한테 칼을 건네요. 당시 나이 22살이었어. 많아봤자 23, 24이야. 자, 그러면서 수면제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고 찔러 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5분 정도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무섭잖아. 너무 어린애인데. 그래서 무서워서 결국 찌르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코가 이렇게 말해. 그 남자한테 하? 나한테 내기나이 너? 막 이러면서 야, 왜 못해? 못해? 라면서 굉장히 책망받았다고 해요. 자, 10월 21일 그 전날이었던 이 가정교사에게 전화가 와요. 남편을 죽이는데 도움 달라고. 그 청년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대. 그래서 못해라고 했는데 전화는 바로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죽일지도 모르겠다.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해가지고 근처 공중전화를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녀를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 유코가 그때 당시 빚 때문에 막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가지고 그 남편의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면 이제 나랑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해피해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녀를 감춰줘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 가정교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 무렵 유코는 전 남편과 사무실에 있었던 거죠. 자, 죽일 생각으로 전 남편은 사무실로 유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 남편이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했는지 이미 밧줄이 준비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쓴 유서까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이 남편 진짜 너무 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코가 이랬지. 나이스 찬스. 유서까지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딱 꼬라지 보니까 얘는 자살할 남자가 못 돼. 배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두 번 이제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으려고 했었고, 첫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프로 죽으려고 했었는데 다 미수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위스키를 먹였고, 자신이 식칼을 집어든 거지.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못하니까 자기가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복부와 허리를 칼로 이렇게 찔렀는데 어떻게 찔렀냐? 마치 할복한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일본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배에 할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꽉 배를 스스로 찌르는 거. 그래서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남편의 손에 목장갑을 끼우고 그 이제 자신이 이제 목장갑이 자신이 목장갑을 끼고 그의 배와 허리에 칼을 이렇게 딱 꽂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 상처가 등까지 뚫었대요. 등까지 이렇게 관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이제 이 가정교사 청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유코로부터였어요. 나 지금 남편 부엌칼로 찔렀어. 나 지금 그쪽으로 갈게. 그래서 유코가 남편을 찔러놓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녀도 첫 번째 살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녀의 불륜 상대였던 가정교사한테 막 달려간 거지. 빨리 와줘. 어떡해. 내가 갈까? 자기가 올래? 막 해가지고 내가 갈게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만나서 이제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집에 오게 됐는데 이제 사무실 겸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어있는 이 다다미 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 남편이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 유코가 부탁을 한 거야. 어떻게 나 어떻게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교사가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장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사망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금 경찰에 신고해요 라고 하면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최초 발견자로 위장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나이자 갱샤, 그게 바로 타카하시 유코였다 라면서, 자,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타카하시 유코. 자, 그때는 이미 사실 이 부부는 이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았던 것 뿐이었지. 여전히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목을 매려고 준비할 뭐 로프도 있었고 유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치 막 빚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 남편을 찌른 다음에 남편이 죽어있던 그 현장에다가 차용증 막 이런 것들을 다 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위장 공작을 펼친 거지. 자살로 위장을 시키려고. 현장에는 피가 붙어있는 부엌칼 그리고 이제 배랑 할복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쓴 유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미 3번의 자살 미수 이런 사실도 있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스스로 배를 찌르고 치명상이 되었다. 오케이, 자살인 것 같네 라면서 이제 그 경찰들도 자살로 그냥 처리해버린 겁니다. 자, 당연히 유코는 경찰들 앞에서 어떡해 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잃은 비극의 여성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한 거야. 근데 그녀가 얼굴도 예뻤지. 그리고 남편이 자살 시도한 정황도 있었지. 그러니까 경찰들은 의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던 거야, 그녀는. 그래서 유지 씨가 이제 이런 뭐 자살 시도, 뭐 유서, 로프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직후에 유코가 이 가정부였던 가사 도우미였던 유키 씨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유키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남편이 죽었어요. 라고 그녀가 처음 이렇게 말했대요. 그 가사 도우미가 말하기로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집에서 그 남편의 집에서 살해당한 자살한 거잖아. 그런데 당시에 이 유코가 가사 도우미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남편이 친구 집에서 자살했어요. 유언장에다가 저와 아이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주었더라고요. 라면서 가서 도우미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대. 근데 같이 그때 당시에 스나크에서 일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집에서 자기가 죽여놓고서 왜 친구 집에서 했다고. 자, 어쨌든 유코는 이 모든 과정에서 비극적 여성을 연기해서 경찰의 의심을 피했어요. 자, 두 번째 남편이었던 이 노다 씨의 나가사키 현에 사는 이제 엄마, 이 남편의 엄마가 사실은 그녀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취재에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내 아들 저 여자가 죽였다고. 저 여자한테 죽임당한 거라고. 그때부터 단언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 당시 이 노다 유지 씨의 어머니는 이치키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가게에 자동 응답기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자동 응답기에 사살했다. 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대요. 이 사살했다가 뭐냐면 찔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사살했다 이런 중얼거리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들어서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한테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이거 아빠 목소리야 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수상한 게 뭐였냐? 바로 아들의 휴대전화가 가방에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못한 거야. 누가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때부터 내 아들은 자살 절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들이 죽은 뒤에 이 며느리였던 유코는요, 후쿠오카에서 한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는데 나가사키시에서 치른 장례식에는 오지 않았대요. 야, 남편의 장례식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들의 유품이라면서 골판지 상자 2개를 착불로 보내왔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돈 내게끔 해가지고 유품이야 라면서. 자, 일단 경찰은 자살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가족들은 줄곧 이 유코에 의한 살인이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어떤 걸 얻었냐. 자, 두 번째 남편이었던 이 노모토 유지 씨의 이 자살로 위장한 이 살해 성공을 했잖아요. 자, 이 타카하시 유코는요, 약 1억 6천만 엔의 사망 보험금이 지불됐어요. 1억 6천만 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자택이 5천만 엔에 매각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총 수중에 2억 1천만 엔을 손에 넣었어요. 20억이 넘는 돈은 손에 얻은 거죠. 2억 1천만 엔을 손에 넣었어. 근데 남편이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보험금으로 빚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상환한 뒤에 그녀에게 온전히 순 남은 이익이 1억 2,400만 엔의 현금을 손에 얻게 된 겁니다. 와, 대박. 자, 그녀는 1억 2,400만 엔의 현금을 가지고 뭐를 했냐? 1995년 9월 후쿠오카시에 있는 나카스라는 곳에서 자신만의 스나크 프리지아라는 스나크를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가사 도우미였던 그 유키 씨가 그녀가 이렇게 말해. 우리 집에서 일할 때부터 가게를 하려면 나카스에서 해야죠. 라면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카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유흥가, 활락가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유흥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만드는 거지. 제대로 된 술 장사 하려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게를 차렸으니까 자기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그녀는 오카네모찌한테 그 돈 부자들한테 부자 남자들한테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카스에 있는 이제 자신만의 클럽을 이제 오픈을 해서 그녀는 은행 간부, 그러니까 큰 단골 손님, 큰 손들을 이렇게 막 유혹을 해요. 자기는 내 첫사랑이랑 너무 닮았어요. 막 이러면서 손님이 넘어갈 만한 이런 달콤한 멘트들을 막 이렇게 녹인 거죠. 던진 거죠. 근데 얼굴도 예쁜데 그런 말 하니까 남자들이 막 거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제 베개 영업을 하기도 했어요. 베개 영업 뭔지 알죠? 이제
몸으로 하는 영업도 하게 된 겁니다. 자, 당시 실제로 그녀가 어떤 손님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2000년 3월 11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 가사도우미 분의 말에 따르면 그 원래 자신의 스나크 가게에서 A라는 손님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녀의 가게였던 프리지아에 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카시 유코가 말하길, 나 그 사람이랑 같이 한번 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 A라는 손님이랑 육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한테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슬며시 나중에 자기가 자기 가게에 이 A씨라는 손님이 왔을 때, 아니 뭐 프리지아 거기 놀러 갔다면서 뭐 이런 사이라며 그랬더니 그 A라는 손님이 말하길, 아이씨 나 걔한테 40만 엔 빌려줬는데 돈 못 받았어 라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 유코가 자신의 친가, 그러니까 자산가였던 첫 번째 남편 있지, 집이 부자였던 이 첫 번째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 왜 전화를 했냐? 돈을 계속해서 빌리는 거죠. 자, 그 취재할 때 그 7년 전, 취재할 때 당시로 따지면 그 이 말을 남편이 말하기로 한 7년 전쯤인가. 아, 자기 스나크 운영이 힘들다면서 종업원들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50만 엔 정도 융통해달라는 전화가 왔었어요. 아, 거절했죠. 거절했는데도 하루에 막 5번, 6번, 막 4번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만 엔 정도 입금하면 좀 조용해지곤 했는데, 잠시 또 며칠 뒤에 또 아이가 고등학교에 안 가서 힘들다느니 뭐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돈을 재촉당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첫 남편에게까지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스나크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유코는요, 자신과 육체 관계가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대요. 자, 그러다가 1999년 6월 자신의 스나크 단골 손님이었던 54세의 다카시 다카유키라는 남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리지아의 손님으로 와 있었던 타카우라 히라유키 씨, 당시 나이 54세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그녀와 2년 정도 열애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도 원래는 유부남이었던 거야. 그런데 또 다카시 유코가 그를 이혼시켜버려요. 그래서 이혼시키고 나서 1999년에 세 번째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3년 뒤의 일이었어요. 자, 남편은 당시 개발업자 회사의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 지방의 고급 여간의 총 지배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겠죠. 자, 그러니까 그녀가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녀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실적 악화 그리고 뭐 트러블로 인사이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녀가 뭔가 남자한테 뭔가 안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결국 인사이동을 했어. 부서가 바뀌고 그가 강등이 된 거예요. 총 지배인에서.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지도 않고 강등됐고 막 이런저런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로 수면유도제 같은 것을 병원에서 처방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을 한 유코였지만 그녀는 그때까지도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억 2,400만 엔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도 바닥이 나고 말아요. 자, 스나크 경영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돈 씀씀이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또다시 생활이 공궁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직장에서 잘렸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녀의 사리에 불이 붙게 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쇼그나시와 유오나시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직업이 없는 거는 볼 일도 없어. 가치가 없어 라는 거죠. 돈이 없는 남자는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처음에 자기야 그래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완전 바뀌어요.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리고 남편에게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돈이 없는 남자는 아무 가치가 없어 라면서 남편에게 절대적인 그 남편과 주종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왔던 세대 전 남편 보험금이 전부 없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남편 탓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맨날 여자한테 와이프한테 폭언해 폭행해 가스라이팅을 받은 그는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극도로 내몰려서 정신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유코 미안해.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험금을 남기고 죽는 거밖에 없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몰린 거야. 왜냐면 그냥 너가 두 번째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그에게 죽어버려. 너가 죽으면 보험금 타고 모든 게 다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야. 날 위해서 못 죽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 때문에 보험금 다 썼잖아. 돈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죽어. 뭐 가치 없는 새끼가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빨리 죽어서 이 돈을 주는 게 얘한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보험회사에 갔을 때래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고노 5,000만 원 구라이 노 야츠데라고 말해. 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대사가 남해요 파파 안 돼요 아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남편한테 파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누구 아빠 한국도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남해요 파파 8,000만 원 구라이 쓰르노니 시나이또 막 이렇게 말을 해. 남편이 5천만 원 정도 5억 정도 되는 보험을 할게요 했더니 자기 안 돼요 여보 8천만 원 정도는 해야지 라면서 8억 정도 되는 돈을 해야 된다면서 같이 보험회사에 갑니다. 남편의 표정은 막 이렇게 썩어 있죠. 타카시 유코는요 남편이 이제 자살을 원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남편을 데리고 9월에 새로운 8천만 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타카시 타카유키 씨 남편에 대해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또 들어요. 그리고 10월에도 3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의 개별 보험을 또 든 거죠. 자, 그러면서 남편은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만약에 자살을 하면 지사츠다 또 호갱킹 이거 못 받는데 나 그 보험금 못 받는데 자살하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 혼자서는 무리니까 나 몸 좀 눌러줄래? 그거 좀 도와줘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나 자살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혼자 하는 거 좀 무리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남편은 기죽어 있고 이런 재현 드라마 중에 하나야. 자, 자살하면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지. 2000년 11월 남편은요 병사를 가장해서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너무나도 궁지에 몰렸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남편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까지 된 걸까요? 자, 나중에 발견된 유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내가 유코에게 한 모든 것이 유코를 괴롭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게 실수였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 유코가 혼돈이 스키데시다. 유코가 정말 좋았어요. 하나쯤은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진심은 꼭 알아주세요. 아이시데마스. 사랑합니다. 라는 유서를 쓰고 죽었대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런 뭔가 그녀의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그냥 기꺼이 내줄 정도로 자신의 아내였던 타카시 유코를 사랑했던 거예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 그런 그녀가 그에게 어떻게 했냐. 자, 강한 수면제를 남편에게 먹입니다.
자,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든 남편은 유코의 손을 빌리게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2000년 11월 12일 심야에 다카하시 다카유키 씨를 욕실로 데려갑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남편은 욕조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들고 그를 익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익사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익사를 가장한 죽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녀가 얻게 된 건 뭐였냐? 그녀가 8천만 엔 도 보험을 들고 5천만 엔, 3천만 엔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1억 3천만 엔 정도의 보험금을 든 거예요. 10억이 넘는 돈의 보험금을 들었지만 사실은 이 남편의 다카유키 씨한테는 당뇨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숨기고 보험을 가입한 걸 이 보험사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다중계약에 의한 고지 의무, 다중 여기저기 막 했고 그다음에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걸 숨겼다라고 해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2,740만 엔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불복한 이 타카하시 유코는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8천만 엔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아? 내 남편이랑 8천만 엔 들었는데 라면서 8천만 엔 지급을 제소를 합니다. 지급해달라고. 이것이 2000년 1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의 죽이기 성공 체험이 설마 밝혀질까? 이런 누가 알겠어. 이런 걸 상상하지도 못했던 유코는요, 사실 세 번째 남편과의 결혼을 하고 세 번째 남편을 자살로 위장한 살해를 했을 당시 체포 직전까지도 그녀는 다른 새로운 남성과의 만남을 번복했어요. 베개 영업이라고 하죠. 육체 관계를 이용한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그녀의 취미인 빠찡거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사치하면서. 자, 돈이 이제 없어. 생각보다 남편의 보험금이 별로 자기 생각보다 안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녀는 계속해서 사실 손님들을 공갈을 아까 협박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녀는 1999년 10월 남편을 살해를 계획을 짜고 있을 때도 후쿠오카 시내 건설 회사 사원과 또 불륜을 저질러서 그와 공모해서 과거의 교제 상대, 그녀와 한번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상대들로부터 현금 180만 엔 정도를 이제 내놓으라고 공갈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공범으로 지목된 게 아오키 후미오라는 48살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카하시에 미친 남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같이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그녀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던 거야. 대학 시절부터 너무 이렇게 탑 3 안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카하시 유코의 그 사랑을 내가 독점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라면서 그래서 그녀의 공갈 협박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타카유키 씨가 이제 그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제외한 이 남자랑 같이 공모해서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유부남 손님들만 노린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게 된 거죠. 자, 2명이나 남편을 이렇게 처리한 이 타카하시 유코였지만 결혼 생활 중에서도 몇 번이나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계속 갖고 있었대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자, 실제로 타카하시 유코랑 육체 관계가 있었던 어떤 남성의 인터뷰가 있었대요. 당시 사와이 씨라고, 이것도 가명이겠죠? 54살의 이 손님이 말하기로는 타카하시 유코와의 만남은 2002년 봄 친구의 소개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백설공주로 불렸던 이 타카하시에게 첫눈에 반한 거야, 이 남자가. 그러면서 이 사와이 씨, 가명이지만 사와이 씨라고 할게요. 이 사와이 씨와 사와이 씨가 손님으로 갔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봤대. 근데 이제 그녀가 안녕하세요 라면서 이제 살살 이 사와이 씨를 꼬신 거야. 그리고 그날 불이 붙어갖고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와이 씨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말하기를
아이 놀랬지.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나는 키도 작고 약간 살집도 있고 뚱뚱한데 아니 이런 나한테 와가지고 사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뭔가 꿈 같았지 라면서 당시의 일을 얘기해줬대요. 그런데 행복한 건 잠시뿐이었대요. 그녀가 이제 거듭해서 그에게 돈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라면서. 근데 이제 그녀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처음엔 조금씩 줬는데 이제 그녀의 조르는 이 횟수가 이제 그의 이제 안주머니 돈이 그녀의 그 조르는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좀 요즘 힘든데 라고 거절하면 나 도와줄 거 자기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까지 했냐, 대부업체로 돈을 빌렸대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300만 엔의 빚을 내서 이 타카시 유코에게 돈을 줬어요. 물론 그때 생각했지, 이거 내가 받지 못할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려서 줄 정도였대요.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대체 그녀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와이 씨가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말했대. 내가 내 방에서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 항상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거에 약해요. 특히 나처럼 여자에게 인기도 없고 여자랑 뭐 인연이 없는 이런 남자였다면 섹스보다 뭔가 그런 따뜻함, 이런 온기에 넘어간다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밤이 되면은 울었거든. 밤이 되면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막 스나크 마마 막 여사장 막 강한 이런 여자가 내 앞에서는 막 이런 아픔을 오픈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남자는 결국 이거에 속아서 이용당하지. 근데 봐봐, 얼굴도 이렇게 예뻐. 근데 또 아침에는 막 식사 막 아침 막 집밥 이렇게 차려주고 막 밤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자기한테만 말하는데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쭉쭉쭉쭉 빠지게 된 거죠. 고전적인 수법이지. 남자의 여러 남성의 인생을 미치게 한 이런 파무파한 이런 여자. 자, 그녀가 이제 번창하고 있었던 나카스에 있는 그녀의 스나크, 이제 돈이 없어지고 남편도 죽고 보험금도 다 써가고 사치는 막 심한데 빠찡코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유코가 생각한 게 뭐야? 처자가 있는 아이와 부인이 있는 남자들만, 돈 많은 남자들만 골라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서운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요. 자, 2001년 6월 자신과 불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 회사원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00만 엔을 위협합니다. 현금 100만 엔 내놓으라고. 아니 나 사실 당신의 그 애를 지웠거든요. 낙태시켰어요. 그래서 나 지금 몸과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 돈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한테 말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사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그 아이를 낙태시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에 마음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어요. 말 안 하면 자기 아내랑 회사에다 불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한 거야. 아까 그녀의 팬이었던 그 남자랑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컨디션이 나빠져서 지금 애 지워서 막 지금 나 일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몇백만 엔의 돈을 실제로 뜯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경찰도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첫 번째 그 피해자 남성 중에는 그러니까 그녀가 돈을 뜯어낸 남자 있지. 그녀가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남자 중에서는 그녀의 두 번째 불륜 상대였던 그 과외 선생이랑 아들의 과외 선생도 협박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유코한테 현금을 뽑아서 준 게 아니고 계좌이체를 한 거예요. 송금을 한 거예요. 돈을 건넸죠.
근데 큰 돈을 건넨 거야. 이거를 왜 줬을까 그녀에게? 이상하다. 라면서 경찰이 그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당시에 있겠다는 뭐 시나다 켄시라는 그 경찰이 있었어. 후쿠오카 현경 특별 수사반 반장이었던 이 시나다 켄시라는 경찰이 2004년 7월 22일 그녀가 이제 불륜 상대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후쿠오카 현경이 그녀가 이제 살인 뒤인 첫 살인 10년 만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녀의 나이 48살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다 켄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왜 2003년부터 그녀가 결혼한 모든 그 남편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이 수상한 죽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3년도에 사건이 번복되었을 때 경찰이 이제 수색 과정에서 타카시가 두 번째 남편 살해하기 직전에 뭔 짓을 했냐? 돈이 없어서 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5,800만 엔짜리의 상당한 저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빚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집을 샀지? 여기서부터 경찰이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었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녀는 이제 세 번째 남편을 죽여가지고 이제 11월에 또 다른 수입이 생겼죠. 하지만 첫 번째 사건은 발생한 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증거가 남지 않아서 추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공소시효도 끝난 상태였대요. 그때 당시에 보험 사기, 그러니까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녀가 체포됐을 때는 첫 번째 살인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건 어떻게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거야. 자,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이 주간지에는 어떤 이상한 이제 그녀에 대한 소문들이 막 이제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재판에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여왕벌을 위해서 일벌이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죽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라면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그 재판할 때 여왕벌이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두 명의 남편은 일벌인 거지. 그러니까 날 위해서 죽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공갈 협박 때문에 체포가 됐던 그녀는요, 보험금 살인까지 불거져서 두 건의 공갈 협박과 두 건의 살인에 의해서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뭐 3건의 사기와 1건의 사기 미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 기소된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그 보험금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사기죄가 7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전 남편에게는 살인죄, 목욕탕에서 죽은 남편에게는 촉탁살인.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타기 시작합니다. 자, 2007년 7월 19일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 1심 판결이 뭐였냐? 두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모두 타카하시 피고의 단독범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타카하시 유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요. 그런데 공범이 있었죠. 누구? 가정교사. 그때 그 공간에 같이 있었잖아. 칼로 이렇게 할복 자살 사건으로 위장했을 때. 그래서 이 공범 용의자였던 이데 케니치에게는 촉탁살인. 그래서 살해를 부탁받았다고 해서 살인죄보다는 좀 양형이 가벼운 촉탁살인죄를 적용해서 살인방조죄로 징역 3년 6월, 구형 12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나 안 죽였다니까? 라면서 처음에 모두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라면서 실행행위 자체를 부정했어요.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 안 찔렀어. 내가 안 했고 저 남자가 했어. 저 가정교사가 했다고. 이데케니치가 했다고 막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자, 94년 당시 노모토 유지 당시 34살의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의 살해에 대해서는 나는 안 찔렀어 라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의 공범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이데케니 씨가 이제 그 어른이 된 거지. 10년이 지났으니까 37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니 이 남자가 다 한 거라고. 가정교사였던 제가 다 한 거라면서 얘를 끌어들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2000년 당시 남편이었던 타카하시 타카유키 세 번째 남편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은 내가 죽였다고 말은 했는데 아니에요. 사건에 우리 아이들이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허위 자백한 거예요. 라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 우리 애들이랑 잠깐만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라면서 모성이 지극한 또 엄마를 연기했다고 해요. 자, 2명의 사망에 유코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내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라면서 계속 부정을 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합니다. 그 폴리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유코가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라면서 내가 했다 내가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08년 4월 22일 그녀가 이제 항소를 한 거야.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라면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 공범이었던 그 가정교사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요. 죄 없다. 무죄 판결을 내려. 그냥 그 공간에 있었을 뿐이다. 뭐 말이야 방구야 모르겠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근데 그녀가 또 상고를 하지.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라면서 또 상고를 했는데 기각시켜버려요. 그래서 2008년 12월 18일 후쿠오카 고등법원 다카시 유코의 항소를 기각했고 2011년 4월 26일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을 시키면서 그녀가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자, 2010년까지 진짜 이게 1990년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거 2010년까지 거쳐서 이 이끈 당시 수사 1과장이었던 나카무라 토시오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아마 제3자, 제4자의 이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 검거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이 수사에 임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2011년에 다카시 유코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현재 2023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자, 돈에 이상하게 집착하게 된 원래는 금수저의 음대생의 백설공주라는 별명의 대학교에서도 탑3 안에 꼽히는 미녀였던 그녀가 재판에서는 어릴 때는 백설공주라고 불렸던 그녀가 재판에서는 여왕벌이라고 조롱당하는 결말이 되었네요. 자, 만약에 2004년도에 후쿠오카현의 이 경찰이 이 협박건으로 그녀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는 완전 범죄가 됐을 가능성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녀가 만약에 무기징역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뭐 모범수나 뭔가 가석방 이렇게 되다 하더라도 아마 204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 2023년 현재 그녀의 나이는 67세입니다. 그녀가 석방이 되고 나서라도 전처럼 남자들을 꼬셔서 또 보험금 이런 짓을 할까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꽃뱀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 꽃뱀 할머니를 생각하면 영 그런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웠던 그녀 백설공주에서 여왕벌.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우리 하지 맙시다. 너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진짜 가오가 없냐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거는 여러분 범죄입니다. 양아치이고 찌질이고 배워먹지 못한 짓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사랑은 진짜 사람답게 합시다. 자, 여기서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노란 딱지에 관련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므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우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땡스라는 이제 영상 라이브를 보지 않으셔도 저 K장을 위해 후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땡스라고 보이시죠? 후원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K짱의 또 공포라디오 검은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야, 이렇게 또 약간 이런 꽃뱀 얘기 해놓고 내가 또 땡스 후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도와주세요. 아, 좀 도와줘, 자기야. 쌍화차 한 잔 말아줄게. 계란 2개 풀어서 인심 썼다.